나는 여러분들의 복수할 구독, 것이다. 좋아요는 저에겐 큰 사랑입니다. 70대 초반의 박정숙 여사. 그녀가 홀로 지내는 아파트는 강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값비싼 자개장을 비추며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정숙은 고급스러운 원목 달력을 한참이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남편 김 회장의 5주기 제삿날이었죠.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날짜를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치밀한 연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 도어락 소리와 함께 큰아들 영민과 며느리 혜경이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오늘 제사 준비. 혜경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정숙이 낯선 사람 보듯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제삿날은 어찌 아셨어요? 혜경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영민이 황급히 혜경의 팔을 붙잡으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죠. 어머니, 저 영민이에요. 얘는 혜경이고요. 왜 그러세요? 정숙은 그제야 아들을 알아본 듯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혜경을 향해서는 여전히 어색하고 낯선 눈빛을 보냈습니다. 영민과 혜경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스치는 것은 걱정이 아닌 당혹감과 그리고 아주 희미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통 정신이 없어. 며칠 전 병원에 갔더니 글쎄 치매 초기 검사를 받아보라는 거야. 이 말은 물론 아들의 속내를 떠보기 위한 정숙의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영민은 애써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려 했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30년 지기인 최 변호사를 그녀의 개인 서재에서 은밀히 만났습니다. 이 서재는 남편 김 회장이 생전에 아꼈던 공간이자 수백억 대 자산을 관리하던 비밀의 장소였죠. 최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아니, 정수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영민이 녀석이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최 변호사,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내 뱃속으로 나왔지만 그 아이가 괴물인지 사람인지 이제는 알아야지. 봉투 안에는 50억 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 효력이라고는 1%도 없는 완벽하게 위조된 가짜 서류였습니다. 정숙은 최 변호사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내 진짜 재산은 그 아이가 절대 찾을 수 없도록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두게. 이건 내 마지막 시험이야. 바로 그 시각 영민은 자신의 번듯한 중견기업 간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악명 높은 사채업자 이 부장이었죠. 김 부장, 이번 주까지 10억. 못 막으면 와이프 회사 찾아가서 깽판 치는 수밖에 없어. 알지? 무리한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민은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의 뇌리에 며칠 전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치매, 50억?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서재에 앉아
태블릿 PC의 화면을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파트 1층 주차장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화를 끊은 이 부장과 그 무리들이 영민의 차를 가로막고 멱살잡이를 하고 있었죠. 아들의 비굴한 모습과 사채업자의 협박이 음성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덫을 놓은 사냥꾼의 냉철함만이 그녀의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서울에서 가장 용하다는 종합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막내딸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반면 큰아들 영민은 팔짱을 낀 채 값비싼 시계만 연신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이라 불리는 백발의 의사 앞. 정숙은 박 원장이 제시하는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일부러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이 3월이던가. 날이 좋네요. 지금은 10월의 쌀쌀한 가을이었지만 그녀의 연기는 너무도 태연했습니다. 박 원장은 정숙이 일부러 틀리게 답한 검사 결과지를 차트에 정리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 경증인지 장애가 의심되는 소견입니다. 쉽게 말해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막내딸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매일 와서 도울게. 응? 수진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부여잡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건강 악화만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착한 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영민이 수진을 밀치고 박 원장의 책상 앞으로 불쑥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은 어머니가 아닌 의사를 향해 번뜩였습니다. 선생님, 그럼 혹시 법적 보호자 지정이나 재산 관리에 필요한 서류 같은 게 있습니까? 순간 진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원장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를 봐왔지만 이런 노골적인 태도는 흔치 않았죠. 지금은 환자분의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서류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의사는 영민의 시선을 피하며 일부러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병원 복도로 나온 세 사람.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영민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엄마 앞에서 돈 얘기부터 할 수가 있어? 제정신이야? 영민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 내가 뭘 안다고 소리야. 순진한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 사기당하면 내가 책임질 거야? 두 자식의 날선 언쟁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영민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박정숙 여사는 이 모든 광경을 그저 멍한 표정으로 지켜만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탐욕과 딸의 진심이 너무도 선명하게 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두 자녀는 각자 다른 이유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수지는 눈물 자국을 훔치며 치매 노인 돌봄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영민은 힐끔 백미러로 어머니를 살피며
한정후견인 신청 절차를 검색하고 있었죠. 차창 밖을 바라보는 정숙의 눈에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수진이 시집가기 전 정숙이 시장에서 쓰러졌던 날이었습니다. 그 가녀린 딸이 비 오던 밤길에 자신을 업고 응급실까지 1km를 넘게 뛰었던 그 기억 말입니다. 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저울이 이미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민은 막내딸 수진에게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제주도에 계신 외이모님을 자꾸 찾으시네. 내가 며칠만 모시고 다녀와라. 바람도 쐬실 겸. 효심 깊은 수진은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다고 생각했죠. 수진은 오빠가 엄마 며칠 잘 챙겨줘. 라는 말을 남기고 흔쾌히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수진이 집을 비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민은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박정숙의 아파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일부러 낡은 혼이불을 덮은 채 멍하니 TV 연속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민은 다짜고짜 거실 테이블 위에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쫙 펼쳐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 변호사가 영민을 속이기 위해 완벽하게 조작한 50억 원 가짜 채권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는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을 장남 김영민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도 숨겨져 있었죠. 어머니, 요즘 기억도 없으신데. 은행 업무니 뭐니 복잡한 건 이제 제가 다 처리할게요. 여기 도장만 찍어주세요. 영민이 붉은색 인주와 어머니의 옥도장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일부러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마치 도장을 쥘 힘조차 없는 사람처럼 연기했죠. 이게 다 뭐냐? 나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내가 알아서 해라. 영민은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의 손을 억지로 붙잡았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린다니까요. 그는 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손으로 가린 채 도장을 찍어야 할 칸에만 정확히 인주를 묻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도장을 쾅 찍어 눌렀습니다. 모든 서류에 선명한 옥도장이 찍히자 영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황급히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그때 정숙이 힘없는 목소리로 아들의 옷깃을 희미하게 붙잡았습니다. 영민아, 이거 혹시 수진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걔가 알면 시끄러워진다. 이 말은 영민을 완벽하게 안심시키기 위한 정숙의 마지막 쐐기였습니다. 영민의 얼굴이 그제야 환하게 펴졌습니다. 아이, 당연하죠, 어머니. 아무 걱정 마시고 이제 푹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영민이 콧노래까지 부르며 현관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거실에 다시 혼자 남은 박정숙 여사. 그녀는 덮고 있던 혼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하지만 힘있게 일어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시나무처럼 떨리던 손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는 소파 쿠션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소형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전 아들이 자신을 협박하며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한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간 영민은 멈출 수 없는 희열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바로 아내 혜경에게 전화를 걸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여보, 성공했어. 50억, 50억이 이제 우리 거야. 하하. 그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어두운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장을 찍어 재산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 며칠 뒤, 영민은 평소와 달리 아주 상냥하고 다정한 얼굴로 어머니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집에만 계시니 답답하시죠? 제가 오늘 바람 쐬러 아주 좋은 곳에 모시고 갈게요. 그는 정숙의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정숙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저 순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외출을 위해 챙긴 것은 수십 년간 손때가 묻은 낡은 손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을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영민은 꿈에도 몰랐죠. 영민은 어머니를 자신의 번쩍이는 고급 세단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차는 부드러운 주행감과 함께 서울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차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 고속도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문 시골길,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관리되지 않은 잡초만 무성했죠. 정숙이 불안한 듯 창밖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영민아, 우리 어디 가는 거냐? 여긴 길이 영 이상하구나. 영민은 백미러로 어머니의 표정을 힐끗 살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초조함과 약간의 죄책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낸다는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더 달려 차는 가파른 언덕배기에 있는 허름한 2층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희망 실버타운. 비바람에 바래고 녹슨 간판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곳은 요양원이라기보다는 버려진 시골 분교 같은 을씨년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영민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입구에서 기다리던 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장은 기름진 얼굴로 웃으며 영민에게 악수를 청했죠. 영민은 주위를 황급히 살피며 준비해 온 두꺼운 돈 봉투를 원장의 주머니에 찔러 주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절대로 전화나 외부 접촉은 금지해 주십시오. 아시죠? 원장은 봉투의 두께를 손으로 만져보곤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영민은 조수석 문을 열어 어머니를 차에서 거칠게 끌어내리다시피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정숙은 이제 마지막 연기를 시작해야 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민아, 내가 잘못했다. 날 이런 무서운 곳에 버리지 마라. 제발, 엄마랑 집에 가자. 응? 그녀의 절박한 울부짖음은 정말 모든 것을 자식에게 버림받는 늙은 어머니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영민은 피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나뒹굴어진 어머니를 마치 짐짝처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어머니. 그게 바로 저한테 효도하시는 길입니다. 영민은 그 말을 끝으로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고급 세단은 흙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황급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정숙은 흙바닥에 넘어진 채로 아들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연기인지 진심 어린 슬픔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죠. 잠시 후 무표정한 요양원 직원 2명이 다가와 정숙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6호실로 가시죠. 짐은 그 가방이 전부입니까? 정숙은 대답 대신 낡은 손가방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간병인들에게 끌려가듯 어둡고 퀴퀴한 곰팡내 나는 건물 안으로 힘없이 들어섰습니다. 박정숙 여사가 배정받은 곳은 6호실이었습니다. 창문이라고는 복도 쪽으로 난 작은 유리창 하나뿐인 어둡고 퀴퀴한 4인실이었죠. 벽지는 습기에 젖어 누렇게 변색되었고 공기 중에는 곰팡내와 소독약 냄새가 역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침대를 차지하고 있던 3명의 다른 노인 환자들. 그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TV 소리만 멍하니 들을 뿐 새로 들어온 정숙에게는 그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삐걱거리는 철제 침대 구석에 자신의 낡은 손가방을 껴안은 채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표정한 간병인이 저녁 식사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녁입니다. 식사하시고 9시에 주무시면 됩니다. 쟁반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멀건죽 한 그릇과 단무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간병인은 짐짝 내려놓듯 쟁반을 침대 옆 탁자에 쿵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의 위로도 없이 뒤돌아서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육중한 쇠문이 닫히고 철컥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복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 침대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박정숙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초점을 잃었던 그녀의 눈빛. 그 눈빛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주위 환자들이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낡은 손가방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의 가장 깊숙한 곳, 앙감의 실밥을 능숙하게 뜯어냈습니다. 그 비밀 공간 속에서 얇은 비닐에 쌓인 2번째 스마트폰 대포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숙은 망설임 없이 1번째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년 지기 최 변호사였습니다. 최 변호사, 나 박정숙일세. 계획대로 아들놈이 날 여기다 버리고 갔네. 지금 즉시 2단계 자산 동결 해제를 실행하게. 정숙은 짧은 통화를 마치고 지체 없이 2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녀의 주거래 은행 VVIP 센터장이었죠. 센터장님, 접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내 명의의 모든 거래를 즉각 동결시켜 주십시오. 특히 내 아들 김영민의 모든 금융 접근을 원천 차단하십시오. 아마 곧 가짜 서류를 들고 은행을 찾아갈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센터장에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움직이시는군요. 염려 마십시오. 단 1원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전화. 제주도에 있는 딸 수진이었습니다.
신호가 한 번 울리자마자 수진이 울음이 터진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엄마, 지금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됐어? 오빠가 이상해. 정숙은 딸의 불안한 울음을 낮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제지했습니다. 수진아, 울지 말고 똑똑히 들어. 엄마가 지금 보내주는 주소로 택시 타고 당장 와줄 수 있겠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혼자서. 모든 통화를 마친 박정숙 여사. 그녀는 스마트폰을 다시 비닐에 싸서 안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간병인이 가져다 놓은 김이 다 식어버려 차갑게 굳은 죽 그릇을 끌어당겼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위해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죽을 한 숟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통쾌한 복수의 서막은 이 을씨년스러운 요양원에서 이미 올랐습니다. 바로 그 시각 영민은 아내 혜경과 함께 주거래 은행의 V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손에 쥘 50억 원으로 무엇을 할지 이미 들뜬 표정으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곧이어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지점장이 정중하게 들어왔습니다. 영민은 마치 이 은행의 주인이라도 된 듯 거만한 태로 가방에서 50억 채권, 증서를 꺼내 테이블 위로 쓱 밀었습니다. 이거 현금화해 주시죠. 가장 빠른 방법으로요. 한 지점장은 서류를 집어들고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몇 분 뒤 아주 차갑고 굳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채권은 저희 은행에서 발행한 기록이 없는 위조된 서류입니다. 순간 라운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라고요? 위조? 말도 안 돼. 우리 어머니 박정숙 회장님이 직접 주신 거라고요. 영민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지점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된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설령 이 서류가 진본이라 하더라도 오늘은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방금 전 박정숙 VIP 고객님 본인의 요청으로 아드님, 즉 김영민 고객님의 모든 금융 거래 접근이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50억은커녕 어머니 통장의 단돈 10원도 만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영민과 혜경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두 사람은 도망치듯 은행을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육중한 회전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그들의 앞을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악명 높은 사채업자 이 부장과 그의 무리들이었죠. 이 부장은 방금 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영민의 상속 사기극 전말을 전해 들은 참이었습니다. 김 부장, 감히 날 속여? 내 어미 돈 50억은 어디다 팔아먹고 빈손이야.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부장의 두꺼운 손바닥이 영민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영민은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사내들은 혜경이 들고 있던 값비싼 명품 가방까지 거칠게 빼앗아 내동댕이 쳤죠. 그러자 혜경은 바닥에 쓰러진 남편을 버려둔 채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저리 가요. 전 몰라요.
해경은 그렇게 혼자 줄행랑을 쳐버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영민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처박았습니다. 내 놈이 내 어미를 어디다 숨겼는지 불지 않으면 내 장기라도 팔아서 10억을 받아내야겠다. 이 부장의 살벌한 협박에 영민은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까지 지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요양원, 시골 요양원에 어머니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사채업자들의 차는 타이어가 끄르륵 소리를 내며 영민을 태운 채 요양원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또 한 대의 검은색 차량이 조용히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차에는 최 변호사가 보낸 증거 수집팀이 탑승한 채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검은색 세단이 희망 실버타운의 흙먼지 날리는 마당에 급정거했습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조용한 시골 공기를 찢어놓았죠. 차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김영민은 짐짝처럼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이미 공포로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고 바지는 꼴사납게 젖어 있었습니다. 내 어미가 여기 있다는 거지. 이 부장이 영민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요양원 문을 향해 고함을 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양원의 낡은 현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박정숙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며칠 전 아들에게 버림받던 그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죠.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차갑고 위험 있는 눈빛. 그녀의 곁에는 서류 가방을 든 최 변호사가 묵묵히 그녀를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영민과 그를 끌고 온 사채업자. 이 부장 무리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치매에 걸려 정신이 나간 노인이어야 할 박정숙이 마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여왕처럼 그들을 냉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장은 손에 쥐고 있던 영민의 머리채를 저도 모르게 스르륵 놓쳤습니다. 그 팽팽한 대치 상황 속으로 노란색 택시 한 대가 황급히 달려들어왔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울먹이며 뛰어내린 것은 바로 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험악한 사내들과 흙바닥에 널브러진 오빠, 그리고 너무나 멀쩡하게 서 계신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엄마, 오빠, 이게 다 무슨... 영민은 그제야 이 모든 것이 어머니가 판 함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영민은 흙바닥을 두 손으로 기어 박정숙의 구두 끝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놈들이.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그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찧어가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숙 여사는 자신에게 매달린 아들의 정수리를 그 어떤 감정도 없이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감히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옆에 섰던 최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사채업자 이 부장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불법 채권 추심 및 감금, 협박 혐의로 이미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곧 관할서 형사들이 이 현장으로 도착할 겁니다. 그 말에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영민을 버려둔 채 차를 향해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당에는 정숙과 최 변호사 그리고 넋이 나간 두 자녀만이 남았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떠는 영민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 빚 10억은 내가 갚아주겠다. 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그게 내가 내 어미로서 내게 주는 내 인생 마지막 돈이다.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은 그 서류들을 아들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영민의 머리 위로 비참하게 흩날렸죠. 하나는 내 놈의 빚 10억 원짜리 상환 증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너와 나의 인연을 끊는 친자관계 단절 소장이다. 친자관계 단절이라는 말에 영민은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그대로 흙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딸 수진에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정숙은 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미안했다. 우리 딸.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진짜 우리 집에 가자. 정숙은 딸의 손을 이끌고 아들이 버렸던 그 지옥 같은 요양원 마당을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딸 수진과 함께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의 냉혹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얼굴에는 인자하고 평화로운 미소만이 가득했죠. 최 변호사는 묵직한 금고에서 빛바랜 서류철 하나를 꺼내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은 그 서류철을 받아 딸 수진의 앞으로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수진아, 열어보거라. 수진이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열자 그 안에는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좋기 100억 원은 넘는 박정숙 여사의 진짜 전 재산이었습니다. 수진은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며 서류철을 어머니께 다시 밀어냈습니다. 엄마, 나 이거 못 받아. 어떻게 이런 걸? 정숙은 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따뜻하게 포겠습니다. 이건 내 오빠 놈에게 주려던 유산이 아니야. 이건 내 딸 수진이의 그 깊은 효심에 대한 엄마가 주는 선물이다.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비 오던 날 밤에 이 못난 엄마를 업고 병원까지 1km를 넘게 뛰던 그날. 기억나니? 수지는 그제야 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닫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내 전 재산은 이미 내 것이었단다. 늦게 줘서 미안하다, 우리 딸. 두 모녀는 사무실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묵은 상처를 씻어내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같은 시각 서울의 어느 후미진 달동네. 햇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한평 남짓한 허름한 쪽방. 그곳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김영민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꼴은 말이 아니었죠. 며칠째 감지 하나, 기름때 낀 머리, 냄새나는 옷까지. 방구석에는 빈 소주병과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만이 나뒹굴었습니다. 어머니가 갚아준 10억 원의 빚은 그렇게 사라졌지만 그의 인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를 버리고 도망갔던 아내 혜경은 이미 며칠 전에 다른 부유한 남자와 재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그는 이제 새벽 인력 시장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절규해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장면은 바뀌어 수진이 물려받은 강남 상가 건물 1층. 그곳에는 박정숙 재단이라는 이름의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 간판이 환하게 걸렸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정장 차림의 박정숙 여사. 그녀는 이제 아파트에 홀로 갇혀 지내는 대신 이곳에서 만난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따뜻한 밥을 퍼주며 봉사활동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지난날의 그늘이나 고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2의 인생을 찾은 사람의 활기와 행복만이 빛나고 있었죠. 급식소 입구에서 딸 수진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와 어머니에게 한 잔을 건넸습니다. 두 모녀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가을 햇살 아래 환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배신한 아들에 대한 통쾌한 복수, 그리고 효심 깊은 딸에 대한 완벽한 보상. 박정숙 여사의 길고 길었던 시험은 그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의견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겐 큰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